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깊은 상이슬 외딴 마을에 아리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어 낡고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홀로 배를 짜며 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적막한 방 안에는 아리의 배틀 소리만이 외롭게 울렸고, 매캐한 연기와 함께 희미하게 타오르는 등잔불은 흙벽에 비친 아리의 가녀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아리에게는 남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름달처럼 차오르는 눈부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복이 아니라 무거운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아리의 맑은 눈망울과 흰 살결을 볼 때마다 남편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며 날카로운 말로 샘을 내냈고, 사내들은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 집 주위를 맴돌며 음흉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리는 그런 시선이 두려워 장에 나갈 때면 늘 너울을 깊게 눌러써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결에 살짝 드러나는 턱선이나 뽀얀 목덜미는 오히려 사람들의 궁금증과 수군거림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아리는 그저 묵묵히 배를 짰습니다. 배틀을 오가는 북소리가 마치 세상과 자신을 갈라놓는 유일한 방패막이인 듯 했습니다. 어느 쌀쌀한 늦가을 아침, 아리는 밤새 짠 무명 몇 피를 이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빈속을 채워줄 쌀 한 줌이 절실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아리가 나타나자 물결이 갈라지듯 길이 열리고 주변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그녀가 쓴 너울을 향해 힐끔거렸습니다. 아리는 애써 시선을 외면한 채 쌀가게 앞으로 종종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말을 탄 한 무리의 사내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 고을 사또의 망나니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또의 아들은 너울을 쓴 아리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재미있다는 듯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일전에 우물가에서 우연히 보았던 아리의 얼굴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아리에게 다가와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머리에 이고 있던 무명 꾸러미가 그대로 바닥에 질퍽한 진흙탕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상인들과 구경꾼들은 그저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전연이 또 사내를 홀리려 한다, 얼굴값 타는 여우년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때마침 아들 걱정에 장터를 둘러보던 사또의 부인 박씨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박 부인은 자신의 아들이 저런 천한 계집에게 정신이 팔린 것을 보고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아리에게 도끼 어린 시선을 쏘아붙이며 깊은 앙심을 품었습니다. 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앉아 더러워진 무명피를 말없이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너울 속에서 감히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아리의 시린 손등 위로 차가운 흙탕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또의 아들은 그날 이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본 아리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잠 못 이루고 먹지도 못하니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의원이 다녀가도 병의 원인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부인은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 아리에 대한 증오심이 먼저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필시 그 천한 계집이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린 탓이라 확신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도 모자라 아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한다고 여긴 박 부인은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관아의 병사들을 불러 모아 아리를 불경한 요부로 몰아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은 마침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아리는 무자비한 병사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집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울부짖었고 굵은 눈발이 아리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아리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물을 겨를도 변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아리를 마을 어귀까지 끌고 가 눈밭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 사또 부인 어르신의 명이다. 차가운 외침과 함께 육중한 성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리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아리는 차가운 눈밭 위에 쓰러져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절망감이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일까?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리는 어릴 적 약초를 캐던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산 너머 깊은 대나무 숲에는 혹독한 겨울에도 바람을 막아주는 바위굴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이라면 적어도 이 눈보라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일어나 희미한 기억에 의지한 채 대나무 숲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숲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무릎까지 차오른 눈에 발이 묶이고 온몸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리는 지독한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짐승이라도 만난 것일까 덜컥 겁이 났지만 이내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리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굵은 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해진 평민의 옷을 입고 있었고 옆구리에는 부러진 화살촉이 깊게 박혀 붉은 피가 눈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좌의정 윤씨, 일파가 일으킨 반란을 피해 궁을 빠져나온 임금 이환이었으나 아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처럼 죽어가고 있는 한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매정하게 내쫓은 세상이었지만 아리는 차마 눈앞의 죽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리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사내를 부축하려 애썼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사냥꾼이 버리고 간 듯한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아리는 사내를 그곳으로 겨우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치마 아랫단을 찢어 사내의 상처를 꾹 눌러 피를 멈추게 하고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아리는 눈을 헤치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릴 적 배운 희미한 지식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눈 속에서도 독초를 피해 먹을 수 있는 버섯 몇 개와 추위를 이기게 해준다는 약초 뿌리를 찾아냈습니다. 깨진 질그릇 조각에 눈을 녹인 물과 그것들을 넣고 사내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묽은 죽을 받아먹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두 사람이 가장 혹독한 겨울밤, 아무도 찾지 않는 대나무 숲 오두막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하룻밤을 버텨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깊어지는 동안 대나무 숲속 작은 오두막에는 기이한 온기가 맴돌았습니다. 무현은 아리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이 신비한 여인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리는 그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보라가 그친 틈을 타 숲을 누비며 얼어붙은 땅을 헤치고 나무 뿌리와 이끼 그리고 이름 모를 잎사귀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녀가 눈을 녹여 쓰디쓰게 다려주는 물은 마시고 나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 칼에 베인 상처에 통증마저 잊게 했습니다. 무현은 그녀가 가진 지혜가 평범한 마을 처녀의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의 감자 몇 알을 몰래 가져다 주던 마을의 한 아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산마루 넘어 아랫마을에 몹쓸 열병이 돌아 사람들이 나무집처럼 쓰러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난 의원들도 모두 손을 놓고 달아났다는 비보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리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매정하게 내쫓은 사람들이었지만 죽어가는 이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리는 그날부터 며칠간 더 깊은 숲속, 얼어붙은 폭포수 근처까지 다녀오며 귀한 약초들을 구해왔습니다. 오두막안은 쌉쌀하면서도 맑은 향기가 가득 찼고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무언가를 찢고 말리고 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개의 약덩어리를 만들어 아이 편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마을 우물에 몰래 풀어 넣으렴. 그리고 이 잎은 태워서 앓는 이들이 그 연기를 쐬게 하거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갔고 며칠 뒤 거짓말처럼 마을의 열병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흉흉한 민심 속에서 대나무 숲의 귀신을 다스리고 병을 고치는 약초꾼이 산다는 소문은 관아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임금을 쫓던 좌의정 윤 씨의 병사들은 혹시나 그 약초꾼이 임금의 행방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마침내 포악한 포졸 대장이 이끄는 한 무리의 병사들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식량을 마구 빼앗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숲속 오두막의 위치를 캐물었습니다. 겁에 질린 한 마을 사람이 손가락으로 숲을 가리켰고 병사들은 살기등등한 기세로 오두막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내 이놈 썩 나오지 못할까 문이 부서져라 들이닥친 병사들 앞에서 아직 몸이 성치 않은 무현이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물러서 있던 아리가 앙상하지만 단단한 몸으로 무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병사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절세 미인이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은 눈빛을 한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아리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오두막은 당신들이 찾는 열병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검고 축축한 버섯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병을 옮기는 포자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문을 연 순간 이 기운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이 기운을 다스리는 법을 알지만 당신들은 아닙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오늘 밤 당장 당신들의 처자식에게 이 끔찍한 열병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이 사람을 끌고 가시겠습니까? 병사들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을을 휩쓸었던 끔찍한 열병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숲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사들이 숲으로 향하는 것을 본 아이가 다시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우리 은인을 잡아가요.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아리임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아리를 경멸하고 외면했던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덮을 만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괭이며 낫, 몽둥이를 들고 대나무 숲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리의 등 뒤에 버티고 서서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분은 우리 마을을 살린 은인이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병사들은 한 명의 여인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한 마을 사람들 전체와 맞서야 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병사들은 결국 침을 뱉으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현은 자신의 앞을 막아선 가냘픈 등과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저주했던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한 인내와 자비심이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아리를 중림의 성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러났던 병사들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은 좌의정 윤 씨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고작 아녀자 하나와 촌부 몇몇에게 전개 병력이 물러섰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반란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실추된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이번에는 궁의 정예병까지 이끌고 직접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삽시간에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와 살기로 가득 찼고 중림의 성녀를 지키려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맞서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오두막 앞에 서서 칼을 빼들고 외쳤습니다. 역도를 숨긴 죄는 삼족을 멸하는 법이다. 당장 그놈을 끌어내고 저 계집을 잡아들여라. 병사들이 오두막을 덮치려던 바로 그 순간 숲의 반대편에서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임금님을 보위하라. 선두에 선 것은 임금의 충직한 장수 박 장군이었습니다. 중림의 성녀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임금이 피신한 방향과 일치한다는 신랏 같은 희망을 쫓아 마침내 그들은 숲을 포위하고 있던 반란군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전세가 뒤바뀌었습니다. 무현, 아니 임금 이환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병사의 칼을 빼들고 오두막 문을 박차고 나와 자신을 지키러 온 군사들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임금, 이환이다. 저 역적 윤 씨를 당장 끌어내라. 임금의 우렁찬 목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임금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충성스러운 군사들은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좌의정 윤 씨의 병사들은 당황하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짧지만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좌의정 윤 씨는 박 장군의 칼 앞에 무릎을 꿇고 생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임금은 환궁했고 반란을 꾀했던 무리는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은 아리가 살던 옛 마을에도 전해졌습니다. 아리가 역도를 숨긴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임금을 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공으로 궁으로 불려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또 부인 박 씨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요불하며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던 천한 계집이 감히 임금의 은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그토록 중시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가문 전체를 몰락시켰다는 수치심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실성하여 매일 밤 여우가 온다고 소리치며 마을을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또 역시 관직에서 쫓겨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쓸쓸히 몰락해 갔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이환은 가장 먼저 아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용포를 입고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대나무숲 오두막에서 보았던 무연의 그것처럼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그는 아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리야, 그대는 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수많은 백성을 구한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후궁의 자리를 주려 함이 아니다. 그런 아름다움으로 그대를 궁에 가두는 것은 그대가 가진 더 큰 빛을 가리는 일이 될 것이다. 임금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모든 신하가 듣도록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이 나라 의수를 책임지는 내의원의 첫 번째 여인, 의녀의 으뜸으로 삼고자 한다. 그대의 지혜와 자비심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아픈 백성 모두를 돌보아 주길 바란다. 아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올감했던 아름다움이라는 굴레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과 마음을 알아봐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맑고 단단한 미소를 지으며 임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리는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달처럼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시샘이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온 나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의 봄. 임금 이화는 아리와 함께 목숨을 구했던 그 대나무 숲을 다시 찾았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의 눈은 모두 녹고 땅에서는 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숲을 백성을 살리는 숲이라 이름 짓고 나라의 모든 귀한 약초를 심는 왕실 약초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리와 이화는 나란히 서서 꽁꽁 얼었던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작은 약초의 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두 사람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새로이 찾아온 따뜻한 봄을 알리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에필로그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라오. 춥고 긴 밤이었지만 이제 곧 동이 트려나 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혹독하게 그대를 내몰아도 그대 안에 숨겨진 진실한 마음과 빛나는 재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오. 언젠가는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리고 그 빛이 필요한 시절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부디 언 가슴 녹이고 편히 주무시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깊은 상이슬 외딴 마을에 아리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어 낡고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홀로 배를 짜며 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적막한 방 안에는 아리의 배틀 소리만이 외롭게 울렸고, 매캐한 연기와 함께 희미하게 타오르는 등잔불은 흙벽에 비친 아리의 가녀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아리에게는 남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름달처럼 차오르는 눈부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복이 아니라 무거운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아리의 맑은 눈망울과 흰 살결을 볼 때마다 남편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며 날카로운 말로 샘을 내냈고, 사내들은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 집 주위를 맴돌며 음흉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리는 그런 시선이 두려워 장에 나갈 때면 늘 너울을 깊게 눌러써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결에 살짝 드러나는 턱선이나 뽀얀 목덜미는 오히려 사람들의 궁금증과 수군거림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아리는 그저 묵묵히 배를 짰습니다. 배틀을 오가는 북소리가 마치 세상과 자신을 갈라놓는 유일한 방패막이인 듯 했습니다. 어느 쌀쌀한 늦가을 아침, 아리는 밤새 짠 무명 몇 피를 이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빈속을 채워줄 쌀 한 줌이 절실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아리가 나타나자 물결이 갈라지듯 길이 열리고 주변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그녀가 쓴 너울을 향해 힐끔거렸습니다. 아리는 애써 시선을 외면한 채 쌀가게 앞으로 종종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말을 탄 한 무리의 사내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 고을 사또의 망나니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또의 아들은 너울을 쓴 아리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재미있다는 듯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일전에 우물가에서 우연히 보았던 아리의 얼굴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아리에게 다가와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머리에 이고 있던 무명 꾸러미가 그대로 바닥에 질퍽한 진흙탕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상인들과 구경꾼들은 그저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전연이 또 사내를 홀리려 한다, 얼굴값 타는 여우년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때마침 아들 걱정에 장터를 둘러보던 사또의 부인 박 씨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박 부인은 자신의 아들이 저런 천한 계집에게 정신이 팔린 것을 보고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아리에게 도끼 어린 시선을 쏘아붙이며 깊은 앙심을 품었습니다. 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앉아 더러워진 무명피를 말없이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너울 속에서 감히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아리의 시린 손등 위로 차가운 흙탕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또의 아들은 그날 이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본 아리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잠 못 이루고 먹지도 못하니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의원이 다녀가도 병의 원인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부인은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 아리에 대한 증오심이 먼저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필시 그 천한 계집이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린 탓이라 확신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도 모자라 아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한다고 여긴 박 부인은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관아의 병사들을 불러 모아 아리를 불경한 요부로 몰아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은 마침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아리는 무자비한 병사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집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울부짖었고 굵은 눈발이 아리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아리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물을 겨를도 변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아리를 마을 어귀까지 끌고 가 눈밭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 사또 부인 어르신의 명이다. 차가운 외침과 함께 육중한 성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리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아리는 차가운 눈밭 위에 쓰러져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절망감이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일까?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리는 어릴 적 약초를 캐던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산 너머 깊은 대나무 숲에는 혹독한 겨울에도 바람을 막아주는 바위굴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이라면 적어도 이 눈보라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일어나 희미한 기억에 의지한 채 대나무 숲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숲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무릎까지 차오른 눈에 발이 묶이고 온몸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리는 지독한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짐승이라도 만난 것일까 덜컥 겁이 났지만 이내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리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굵은 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해진 평민의 옷을 입고 있었고 옆구리에는 부러진 화살촉이 깊게 박혀 붉은 피가 눈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좌의정 윤씨, 일파가 일으킨 반란을 피해 궁을 빠져나온 임금 이환이었으나 아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처럼 죽어가고 있는 한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매정하게 내쫓은 세상이었지만 아리는 차마 눈앞의 죽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리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사내를 부축하려 애썼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사냥꾼이 버리고 간 듯한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아리는 사내를 그곳으로 겨우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치마 아랫단을 찢어 사내의 상처를 꾹 눌러 피를 멈추게 하고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아리는 눈을 헤치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릴 적 배운 희미한 지식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눈 속에서도 독초를 피해 먹을 수 있는 버섯 몇 개와 추위를 이기게 해준다는 약초 뿌리를 찾아냈습니다. 깨진 질그릇 조각에 눈을 녹인 물과 그것들을 넣고 사내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묽은 죽을 받아먹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두 사람이 가장 혹독한 겨울밤, 아무도 찾지 않는 대나무숲 오두막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하룻밤을 버텨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깊어지는 동안 대나무 숲속 작은 오두막에는 기이한 온기가 맴돌았습니다. 무현은 아리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이 신비한 여인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리는 그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보라가 그친 틈을 타 숲을 누비며 얼어붙은 땅을 헤치고 나무 뿌리와 이끼, 그리고 이름 모를 잎사귀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녀가 눈을 녹여 쓰디쓰게 다려주는 물은 마시고 나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 칼에 베인 상처에 통증마저 잊게 했습니다. 무현은 그녀가 가진 지혜가 평범한 마을 처녀의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의 감자 몇 알을 몰래 가져다 주던 마을의 한 아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산마루 넘어 아랫마을에 몹쓸 열병이 돌아 사람들이 나무집처럼 쓰러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난 의원들도 모두 손을 놓고 달아났다는 비보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리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매정하게 내쫓은 사람들이었지만 죽어가는 이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리는 그날부터 며칠간 더 깊은 숲속, 얼어붙은 폭포수 근처까지 다녀오며 귀한 약초들을 구해왔습니다. 오두막 안은 쌉쌀하면서도 맑은 향기가 가득 찼고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무언가를 찢고 말리고 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개의 약덩어리를 만들어 아이 편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마을 우물에 몰래 풀어 넣으렴. 그리고 이 잎은 태워서 앓는 이들이 그 연기를 쐬게 하거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갔고 며칠 뒤 거짓말처럼 마을의 열병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흉흉한 민심 속에서 대나무 숲의 귀신을 다스리고 병을 고치는 약초꾼이 산다는 소문은 관아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임금을 쫓던 좌의정 윤 씨의 병사들은 혹시나 그 약초꾼이 임금의 행방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마침내 포악한 포졸 대장이 이끄는 한 무리의 병사들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식량을 마구 빼앗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숲속 오두막의 위치를 캐물었습니다. 겁에 질린 한 마을 사람이 손가락으로 숲을 가리켰고 병사들은 살기등등한 기세로 오두막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내 이놈 썩 나오지 못할까 문이 부서져라 들이닥친 병사들 앞에서 아직 몸이 성치 않은 무현이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물러서 있던 아리가 앙상하지만 단단한 몸으로 무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병사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절세 미인이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은 눈빛을 한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아리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오두막은 당신들이 찾는 열병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검고 축축한 버섯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병을 옮기는 포자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문을 연 순간 이 기운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이 기운을 다스리는 법을 알지만 당신들은 아닙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오늘 밤 당장 당신들의 처자식에게
이 끔찍한 열병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이 사람을 끌고 가시겠습니까? 병사들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을을 휩쓸었던 끔찍한 열병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숲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사들이 숲으로 향하는 것을 본 아이가 다시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우리 은인을 잡아가요.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아리임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아리를 경멸하고 외면했던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덮을 만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괭이며 낫, 몽둥이를 들고 대나무 숲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리의 등 뒤에 버티고 서서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분은 우리 마을을 살린 은인이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병사들은 한 명의 여인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한 마을 사람들 전체와 맞서야 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병사들은 결국 침을 뱉으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현은 자신의 앞을 막아선 가냘픈 등과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저주했던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한 인내와 자비심이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아리를 중림의 성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러났던 병사들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은 좌의정 윤씨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고작 아녀자 하나와 촌부 몇몇에게 전개 병력이 물러섰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반란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실추된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이번에는 궁의 정예병까지 이끌고 직접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삽시간에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와 살기로 가득 찼고 중림의 성녀를 지키려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맞서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오두막 앞에 서서 칼을 빼들고 외쳤습니다. 역도를 숨긴 죄는 삼족을 멸하는 법이다. 당장 그놈을 끌어내고 저 계집을 잡아들여라. 병사들이 오두막을 덮치려던 바로 그 순간 숲의 반대편에서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임금님을 보위하라. 선두에 선 것은 임금의 충직한 장수 박 장군이었습니다. 중림의 성녀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임금이 피신한 방향과 일치한다는 신랏 같은 희망을 쫓아 마침내 그들은 숲을 포위하고 있던 반란군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전세가 뒤바뀌었습니다. 무현, 아니 임금 이환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병사의 칼을 빼들고 오두막 문을 박차고 나와 자신을 지키러 온 군사들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임금, 이환이다. 저 역적 윤 씨를 당장 끌어내라. 임금의 우렁찬 목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임금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충성스러운 군사들은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좌의정 윤 씨의 병사들은 당황하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짧지만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좌의정 윤 씨는 박 장군의 칼 앞에 무릎을 꿇고 생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임금은 환궁했고 반란을 꾀했던 무리는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은 아리가 살던 옛 마을에도 전해졌습니다. 아리가 역도를 숨긴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임금을 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공으로 궁으로 불려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또 부인 박 씨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요불하며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던 천한 계집이 감히 임금의 은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그토록 중시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가문 전체를 몰락시켰다는 수치심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실성하여 매일 밤 여우가 온다고 소리치며 마을을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또 역시 관직에서 쫓겨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쓸쓸히 몰락해 갔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이화는 가장 먼저 아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용포를 입고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대나무숲 오두막에서 보았던 무연의 그것처럼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그는 아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리야, 그대는 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수많은 백성을 구한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후궁의 자리를 주려 함이 아니다. 그런 아름다움으로 그대를 궁에 가두는 것은 그대가 가진 더 큰 빛을 가리는 일이 될 것이다. 임금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모든 신하가 듣도록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이 나라 의수를 책임지는 내 이원의 첫 번째 여인, 의녀의 으뜸으로 삼고자 한다. 그대의 지혜와 자비심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아픈 백성 모두를 돌보아 주길 바란다. 아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올감했던 아름다움이라는 굴레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과 마음을 알아봐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맑고 단단한 미소를 지으며 임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리는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달처럼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시샘이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온 나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의 봄. 임금 이화는 아리와 함께 목숨을 구했던 그 대나무 숲을 다시 찾았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의 눈은 모두 녹고 땅에서는 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숲을 백성을 살리는 숲이라 이름짓고 나라의 모든 귀한 약초를 심는 왕실 약초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리와 이화는 나란히 서서 꽁꽁 얼었던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작은 약초의 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두 사람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새로이 찾아온 따뜻한 봄을 알리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에필로그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라오. 춥고 긴 밤이었지만 이제 곧 동이 트려나 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혹독하게 그대를 내몰아도 그대 안에 숨겨진 진실한 마음과 빛나는 재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오. 언젠가는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리고 그 빛이 필요한 시절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부디 언 가슴 녹이고 편히 주무시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깊은 상이슬 외딴 마을에 아리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어 낡고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홀로 배를 짜며 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적막한 방 안에는 아리의 배틀소리만이 외롭게 울렸고 매캐한 연기와 함께 희미하게 타오르는 등잔불은 흙벽에 비친 아리의 가녀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아리에게는 남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름달처럼 차오르는 눈부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복이 아니라 무거운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아리의 맑은 눈망울과 흰 살결을 볼 때마다 남편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며 날카로운 말로 샘을 내냈고 사내들은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 집 주위를 맴돌며 음흉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리는 그런 시선이 두려워 장에 나갈 때면 늘 너울을 깊게 눌러써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결에 살짝 드러나는 턱선이나 뽀얀 목덜미는 오히려 사람들의 궁금증과 수군거림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아리는 그저 묵묵히 배를 짰습니다.
배틀을 오가는 북소리가 마치 세상과 자신을 갈라놓는 유일한 방패막이인 듯 했습니다. 어느 쌀쌀한 늦가을 아침, 아리는 밤새 짠 무명 몇 피를 이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빈속을 채워줄 쌀 한 줌이 절실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아리가 나타나자 물결이 갈라지듯 길이 열리고 주변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그녀가 쓴 너울을 향해 힐끔거렸습니다. 아리는 애써 시선을 외면한 채 쌀가게 앞으로 종종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말을 탄 한 무리의 사내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 고을 사또의 망나니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또의 아들은 너울을 쓴 아리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재미있다는 듯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일전에 우물가에서 우연히 보았던 아리의 얼굴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아리에게 다가와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머리에 이고 있던 무명 꾸러미가 그대로 바닥에 질퍽한 진흙탕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상인들과 구경꾼들은 그저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전연이 또 사내를 홀리려 한다. 얼굴값 타는 여우년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때마침 아들 걱정에 장터를 둘러보던 사또의 부인 박 씨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박 부인은 자신의 아들이 저런 천한 계집에게 정신이 팔린 것을 보고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아리에게 도끼 어린 시선을 쏘아붙이며 깊은 앙심을 품었습니다. 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앉아 더러워진 무명피를 말없이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너울 속에서 감히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아리의 시린 손등 위로 차가운 흙탕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또의 아들은 그날 이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본 아리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잠 못 이루고 먹지도 못하니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의원이 다녀가도 병의 원인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부인은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 아리에 대한 증오심이 먼저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필시 그 천한 계집이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린 탓이라 확신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도 모자라 아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한다고 여긴 박 부인은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관아의 병사들을 불러 모아 아리를 불경한 요부로 몰아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은 마침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아리는 무자비한 병사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집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울부짖었고 굵은 눈발이 아리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아리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물을 겨를도 변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아리를 마을 어귀까지 끌고 가 눈밭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 사또 부인 어르신의 명이다. 차가운 외침과 함께 육중한 성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리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아리는 차가운 눈밭 위에 쓰러져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절망감이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일까?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리는 어릴 적 약초를 캐던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산 너머 깊은 대나무 숲에는 혹독한 겨울에도 바람을 막아주는 바위굴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이라면 적어도 이 눈보라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일어나 희미한 기억에 의지한 채 대나무 숲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숲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무릎까지 차오른 눈에 발이 묶이고 온몸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리는 지독한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짐승이라도 만난 것일까 덜컥 겁이 났지만 이내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리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굵은 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해진 평민의 옷을 입고 있었고 옆구리에는 부러진 화살촉이 깊게 박혀 붉은 피가 눈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좌의정 윤씨, 일파가 일으킨 반란을 피해 궁을 빠져나온 임금 이환이었으나 아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처럼 죽어가고 있는 한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매정하게 내쫓은 세상이었지만 아리는 차마 눈앞의 죽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리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사내를 부축하려 애썼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사냥꾼이 버리고 간 듯한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아리는 사내를 그곳으로 겨우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치마 아랫단을 찢어 사내의 상처를 꾹 눌러 피를 멈추게 하고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아리는 눈을 헤치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릴 적 배운 희미한 지식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눈 속에서도 독초를 피해 먹을 수 있는 버섯 몇 개와 추위를 이기게 해준다는 약초 뿌리를 찾아냈습니다. 깨진 질그릇 조각에 눈을 녹인 물과 그것들을 넣고 사내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묽은 죽을 받아먹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두 사람이 가장 혹독한 겨울밤, 아무도 찾지 않는 대나무 숲 오두막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하룻밤을 버텨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깊어지는 동안 대나무 숲속 작은 오두막에는 기이한 온기가 맴돌았습니다. 무현은 아리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이 신비한 여인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리는 그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보라가 그친 틈을 타 숲을 누비며 얼어붙은 땅을 헤치고 나무 뿌리와 이끼, 그리고 이름 모를 잎사귀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녀가 눈을 녹여 쓰디쓰게 다려주는 물은 마시고 나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 칼에 베인 상처에 통증마저 잊게 했습니다. 무현은 그녀가 가진 지혜가 평범한 마을 처녀의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의 감자 몇 알을 몰래 가져다 주던 마을의 한 아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산마루 넘어 아랫마을에 몹쓸 열병이 돌아 사람들이 나무집처럼 쓰러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난 의원들도 모두 손을 놓고 달아났다는 비보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리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매정하게 내쫓은 사람들이었지만 죽어가는 이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리는 그날부터 며칠간 더 깊은 숲속, 얼어붙은 폭포수 근처까지 다녀오며 귀한 약초들을 구해왔습니다. 오두막 안은 쌉쌀하면서도 맑은 향기가 가득 찼고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무언가를 찢고 말리고 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개의 약덩어리를 만들어 아이 편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마을 우물에 몰래 풀어 넣으렴. 그리고 이 잎은 태워서 앓는 이들이 그 연기를 쐬게 하거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갔고 며칠 뒤 거짓말처럼 마을의 열병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흉흉한 민심 속에서 대나무 숲의 귀신을 다스리고 병을 고치는 약초꾼이 산다는 소문은 관아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임금을 쫓던 좌의정 윤씨의 병사들은
혹시나 그 약초꾼이 임금의 행방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마침내 포악한 포졸 대장이 이끄는 한 무리의 병사들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식량을 마구 빼앗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숲속 오두막의 위치를 캐물었습니다. 겁에 질린 한 마을 사람이 손가락으로 숲을 가리켰고 병사들은 살기등등한 기세로 오두막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내 이놈 썩 나오지 못할까 문이 부서져라 들이닥친 병사들 앞에서 아직 몸이 성치 않은 무현이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물러서 있던 아리가 앙상하지만 단단한 몸으로 무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병사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절세 미인이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은 눈빛을 한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아리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오두막은 당신들이 찾는 열병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검고 축축한 버섯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병을 옮기는 포자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문을 연 순간 이 기운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이 기운을 다스리는 법을 알지만 당신들은 아닙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오늘 밤 당장 당신들의 처자식에게 이 끔찍한 열병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이 사람을 끌고 가시겠습니까? 병사들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을을 휩쓸었던 끔찍한 열병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숲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사들이 숲으로 향하는 것을 본 아이가 다시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우리 은인을 잡아가요.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아리임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아리를 경멸하고 외면했던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덮을 만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괭이며 낫, 몽둥이를 들고 대나무 숲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리의 등 뒤에 버티고 서서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분은 우리 마을을 살린 은인이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병사들은 한 명의 여인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한 마을 사람들 전체와 맞서야 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병사들은 결국 침을 뱉으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현은 자신의 앞을 막아선 가냘픈 등과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저주했던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한 인내와 자비심이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아리를 중림의 성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러났던 병사들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은 좌의정 윤씨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고작 아녀자 하나와 촌부 몇몇에게 전개 병력이 물러섰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반란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실추된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이번에는 궁의 정예병까지 이끌고 직접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삽시간에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와 살기로 가득 찼고 중림의 성녀를 지키려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맞서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오두막 앞에 서서 칼을 빼들고 외쳤습니다. 역도를 숨긴 죄는 삼족을 멸하는 법이다. 당장 그놈을 끌어내고 저 계집을 잡아들여라. 병사들이 오두막을 덮치려던 바로 그 순간 숲의 반대편에서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임금님을 보위하라. 선두에 선 것은 임금의 충직한 장수 박 장군이었습니다. 중림의 성녀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임금이 피신한 방향과 일치한다는 신랏 같은 희망을 쫓아 마침내 그들은
숲을 포위하고 있던 반란군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전세가 뒤바뀌었습니다. 무현, 아니 임금 이환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병사의 칼을 빼들고 오두막 문을 박차고 나와 자신을 지키러 온 군사들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임금, 이환이다. 저 역적 윤 씨를 당장 끌어내라. 임금의 우렁찬 목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임금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충성스러운 군사들은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좌의정 윤 씨의 병사들은 당황하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짧지만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좌의정 윤 씨는 박 장군의 칼 앞에 무릎을 꿇고 생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임금은 환궁했고 반란을 꾀했던 무리는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은 아리가 살던 옛 마을에도 전해졌습니다. 아리가 역도를 숨긴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임금을 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공으로 궁으로 불려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또 부인 박 씨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요불하며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던 천한 계집이 감히 임금의 은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그토록 중시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가문 전체를 몰락시켰다는 수치심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실성하여 매일 밤 여우가 온다고 소리치며 마을을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또 역시 관직에서 쫓겨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쓸쓸히 몰락해 갔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이환은 가장 먼저 아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용포를 입고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대나무숲 오두막에서 보았던 무연의 그것처럼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그는 아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리야, 그대는 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수많은 백성을 구한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후궁의 자리를 주려 함이 아니다. 그런 아름다움으로 그대를 궁에 가두는 것은 그대가 가진 더 큰 빛을 가리는 일이 될 것이다. 임금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모든 신하가 듣도록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이 나라 의수를 책임지는 내의원의 첫 번째 여인, 의녀의 으뜸으로 삼고자 한다. 그대의 지혜와 자비심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아픈 백성 모두를 돌보아 주길 바란다. 아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올감했던 아름다움이라는 굴레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과 마음을 알아봐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맑고 단단한 미소를 지으며 임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리는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달처럼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시샘이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온 나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의 봄. 임금 이환은 아리와 함께 목숨을 구했던 그 대나무 숲을 다시 찾았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의 눈은 모두 녹고 땅에서는 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숲을 백성을 살리는 숲이라 이름짓고 나라의 모든 귀한 약초를 심는 왕실 약초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리와 이환은 나란히 서서 꽁꽁 얼었던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작은 약초의 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두 사람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새로이 찾아온 따뜻한 봄을 알리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에필로그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라오. 춥고 긴 밤이었지만 이제 곧 동이 트려나 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혹독하게 그대를 내몰아도 그대 안에 숨겨진 진실한 마음과 빛나는 재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오. 언젠가는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리고 그 빛이 필요한 시절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부디
언 가슴 녹이고 편히 주무시오.